안녕하십니까, 임복교수 유병태입니다. 자, 오늘은 497페이지 보십니다. 일단 뭐 잔소리 해봐야 들으실 분들은 잔소리 안 해도 이제 알아서 하실 거고, 뭐 이미 김 맞고 계신 분들은 뭐 잔소리 해봐야 별 볼 일 없으니까 일단은 잔소리 생략합니다. 채무불이행에 대한 구제, 법 조문은 강제이행에 관한 것이 먼저 있는데, 뭐 민사법에서 주로 손해배상 이야기니까 손해배상 쪽 봅니다. 390조 채무자가 채무 내용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손해의 의미, 손해란 법익에 관하여 받은 불이익이 손해라고 하는데, 그것은 가해 원인이 없었다고 한다면 있어야 할 이익의 상태와 가해가 이미 발생하고 있는 현재의 이익 상태와의 차익설이 통설이다 라는 거. 손해 개념은 숙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판례도 불법행위라는 재산상 손해는 위법한 가해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상 불이익, 즉 그 위법행위가 없었다라면 존재하였을 재산 상태와 그 위법행위가 가해진 현재의 재산 상태의 차이를 말하는 것이고, 그것은 기존 이익 상실대에는 적극적 손해의 형태와 장차 얻을 수 있을 이익을 얻지 못하는 소극적 손해의 형태로 나눌 수 있다 라고 했고, 손해의 분류, 재산적 손해, 비재산적 손해, 불법행위 쪽에서 조금 했습니다. 재산적 손해란 재산적 법익에 대한 손해 발생한 손해고, 비재산적 손해란 재산 이외 사람의 생명, 신체, 자유, 명예 등 비재산적 법익에 대해 발생한 손해를 말한다. 비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위자료라고 한다. 비재산적 법익을 침해하는 채무불이행에서의 비재산적 손해는 통상손해이고, 비재산적 법익을 침해하는 채무불이행에서의 비재산적 손해는 통상손해이겠지만, 재산적 법익을 침해하는 채무불이행에 있어서의 비재산적 손해는 특별손해에 해당한다는 거. 밑에 두 줄, 정신적 손해에 의하여 불법행위라는 손해배상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채무불이행 쪽에서는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불법행위 쪽에 있는 것을 유추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거. 직접적 손해와 간접적 손해, 직접적 손해란 침해된 법익 그 자체의 손해를 말하는 것이고, 간접적 손해는 직접적 손해 결과로 발생한 다른 법익에 대한 채권자의 손해를 말한다는 거. 근데 매매계약 체결 후 매도인이 매매대금을 수령하여 자신의 임차 보증금을 지급하기로 했는데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손해, 그거는 직접적 손해이고, 그로 인하여 임차 보증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나타나는 손해, 그게 간접적 손해이고, 이 간접적 손해는 대부분 특별손해에 해당한다는 거. 그 다음에 3번 적극적 손해와 소극적 손해. 적극적 손해란 기존 재산 감소로 인한 손해를 말하고, 소극적 손해란 장래 얻을 수익을 얻지 못한 손해. 적극적 손해는 대부분 통상손해이고, 소극적 손해는 대부분 특별손해인 경우가 많다. 근데 물건을 팔고 그 대금을 받아서 내가 다른 데 투자하려고 했는데 그 투자할 그 돈을 못 받은 손해, 그는 통상손해고, 그걸 받아서 다른 데 투자해서 얻으려고 했던 이익, 그게 특별손해라는 거죠. 소극적 손해. 이행이익 손해와 실내이익 손해. 이행이익 손해는 채무가 제대로 이행되었을 경우에 채권자가 얻게 될 이익을 얻지 못하는 손해고, 실내이익 손해는 계약이 유효라고 믿었기 때문에 입은 손해를 말한다. 판례는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계약 해지와 아울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계약 이행으로 인하여 채권자가 얻을 이익, 즉 이행이익 배상을 구하는 것이 원칙이다 라고 해놓고, 요 판례는 그 계약법 쪽에서도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해제와 관련돼서 손해배상 이야기할 때 그에 가름하여 실내이익 배상을 구할 수
있다. 근데 실내이익은 이행이익을 초과할 수는 없다. 민법의 실내이익 배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게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 쪽에는 실내이익 배상을 규정하고 있고, 판례는 계약 교정 중 부당 파기에 대한 불법행위라는 손해, 그것도 실내이익 배상이다 본다는 거. 다툼이 있는 것으로서는 매도인의 담보책임, 특히 재단권 등의 제한에 의한 담보책임과 하자 담보책임, 그래서 그런 쪽에서 실내이익이 문제가 된다라는 거. 나아가 재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이행이익 배상이 원칙이지만 이행이익을 넘지 않는 실내이익 배상으로 가름할 수 있다. 앞에서 본 판례입니다. 내용이. 다음에 규범적 손해 한번 읽어보시고, 뭐 옛날에 뭐 그 사법시험 할 때 이론적인 거 하면은 여기에 뭐 학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학설도 뭐 학자분들이 계속 공부해서 발전을 시켜줘야 되는데, 요즘은 모든 책이 뭐 그 로스쿨 대비용, 판례 대비용, 판례 암기용으로 가고 있어가지고 뭐 개인적으로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흘러가는 걸 홍수가 나가지고 물이 흐르는데 그걸 막아서게 보겠다. 참 모르겠습니다. 나는 내 공부나 하는 거고, 뭐 내는 이 나이에 뭐 이론 정립해가지고 갈 것도 아니고 살아가는 거죠. 살아가는 거. 안타깝지만 슬프지만 살아왔고 살아가는 거죠. 손해배상의 방법과 범위,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손해는 금전으로 배상한다. 손해배상 방법은 원상회복이 아니라 금전배상이 원칙이다. 그러나 당사자 합의가 있으면 합의한 방법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 방법에 한다. 불법행위 쪽에서 보고 왔습니다. 쭉 내려와서 밑에 세 줄, 민법 763조에서 불법행위에 준용되는 민법 394조가 금전배상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당사자가 다른 의사표시를 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상 불법행위에 있어서도 원상회복 청구할 수 없다. 손해배상 청구권의 성질, 재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본래의 채권과 동일성을 가진다. 일단 재무 불이행을 해서 해당 채권은 본래의 채권이 확장된 것이거나 본래의 채권 내용이 변경된 것이므로 본래의 채권과 동일성을 가진다. 본래의 채권이 시효로 소멸해버렸더라면 손해배상 청구권도 없을 것이고, 금전 채무에 대한 변제기 이후의 지연 손해금, 그거는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이고, 요 소멸시효 기간 원본 채권 그것과 같다. 원본 채권이 민사 채권이면 10년, 상사 채권이면 5년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 채무 불이행을 위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이 언젠가에 대해서 논의가 있긴 한데, 판례는 채무 불이행 시부터 진행한다고 본다는 것. 손해배상 청구권자 제3자를 위한 계약의 경우를 제외하고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원칙적으로 당사자만이 가진다. 따라서 간접적 손해를 입은 제3자는 손해배상 청구권 없다. 손해배상 청구권의 경합과 부진정 연대, 채권자의 채권에 대하여 채무자의 침해가 채무불이행 요건과 불법행위 요건을 모두 구비하고 있다면 채권자는 선택적으로 청구할 수 있고, 제3자의 채권 침해로 불법행위가 되는 경우에 채무자도 가담한 사실이 있으면 채무자의 채무 불이행 책임과 제3자의 불법행위 책임은 부진정 연대 관계이다. 이행 보조자의 고의 과실과 관련돼서도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배상할 손해의 범위, 여기에도 그 종래 과거 사시용일 때 학문용 교재일 때는 여기에도 상당히 이론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하면서 이론을 좀 정리해 볼까 하다가 그냥 안 했습니다. 그냥 시험에서 쓸 수 있는 정도, 시험에서 필요한 정도. 물론 사법 시험을 친다 하더라도 그런 이론들 다 쓸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데, 옛날에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강사들 노리면 놀아놨을 수도 있지
강사들은 뭐 지는 그 한 과목만 하고 그날 수업하는 날 그것만 딱 가지고 하니까 뭐 온갖 것 다 때려 부가지고 뭐 그거를 터득한 사람, 저런 것들은 필요 없다 라고 터득했던 사람들은 합격한 거고, 내는 뭐 다 알고 합격하자 그러다가 뭐 미친 거지 뭐. 그러다가 지친 거지. 본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쓰잘데기 없는 거 둘러 파봐야 소용없어. 시험은 시험에 나올 것만 보는 거라고. 시험에 나올 걸 찍어달라고. 장난치냐. 민법 393조 제1항 통상손해는 내 수업을 다 따라 들어오시든지, 시험에 어느 정도 요령은 필요하겠지만 요령만으로 합격할 수는 없습니다. 뭐 옛날 학원 강의하다 보면은 뭐가 나옵니까? 그걸 내가 없지 않아. 그 뭐 강사 새끼들 그 뭐 자기가 찍은 게 나온다 하는 그 새끼가 사기꾼이지. 그 맨날 떨어지도 그거 따라다니는 거지. 그걸 파악을 못하니까 맨날 떨어지는 거지 뭐. 민법 393조 1항 통상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종류의 재무 불이행이 있으면 사회 일반의 거래관념 또는 경험식에 비추어 통상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되는 범위의 손해를 말하고,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당사자들의 개별적 구체적 사정에 따른 손해를 말한다. 개념 정리가 쉽지. 다시 501페이지 통상손해에 재무 불이행이 있으면 보통 일반적으로 발생한다고 생각되는 직접적인 손해를 말한다. 뭐 상당 인과관계 이가가요 규법 목적을 수용했다라고 평가를 하는데, 그런 부분 한번 읽어보시고, 통상손해의 경우에 3번 그 통상손해의 범위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채무자의 예견 또는 예견 가능성이나 계약과 관련된 부수적 사정은 문제되지 않는다. 원인 무효 등기로 인한 소유자가 임대에 지연된 경우 부동산에 대하여 원인 무효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타인 소유 부동산에 관한 임대 계약도 가능한 점을 고려한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원인 무효의 소유권 이전 등기는 부동산을 임대함에 있어서 법률상 장애가 되는 것은 아니다. 법 원리상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안 될 가능성이 많지. 근데 법 원리상 원인 무효의 등기가 있다는 것만 가지고, 그건 무효니까 소유자의 소유권이 침해된 것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타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을 임차하려는 자로서는 부동산에 대한 임차권을 완전히 취득하지 못하게 될 위험을 고려하여 부동산의 임차를 꺼리게 됨으로써 결과적으로 타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어 있다는 사정은 부동산을 임대함에 있어 사실상 장애는 될 수 있다. 따라서 진정한 소유자가 당해 부동산에 대한 임대를 계획하고 또 시도하였으나 임대하지 못하였고 그와 같이 부동산을 임대하지 못한 것이 원인 무효 소유권 이전 등기로 인하였다는 것이 증명된다면은, 그렇다면은 그것과 손해와는 상당히 인과관계가 있다라고 평가된다는 거. 그러니까 원인 무효의 등기 있다 하더라도 임대할 생각도 없고 그랬으면은 손해 없는 거죠. 일단 원인 무효인 등기인 것만 가지고는 일단 손해가 발생 안 하는 게 원칙이라는 겁니다. 그때 소유자는 소유권에 의해서 원인 무효의 등기 말소 청구하면 되겠죠. 근래에도 그 유사한 판례가 있습니다. 매수인이 매매 잔대금을 미지급한 경우 매수인의 잔금 지급 지체로 인하여 계약을 해제하지 아니한 매도인이 지체된 기간 동안 입은 손해 중 그 미지급 잔금에 대한 법정 유예에 따른 이자 상당의 금액은 통상손해라 할 것이다. 그거는 통상손해이고, 그거 받아가지고 어디 투자하려 했는데 그거 받아가지고 집을 살려 했는데 그래서 계약금 걸어놨는데 요 잔금이 제때 안 들어와 가지고 자기가 계약한 그걸 이행하지 못함으로써 계약금이 몰수당하는 그런 현상이 있다면 그 부분은 특별 손해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매매 계약을 체결한다면 그런 특별한 사정도 그 매수인한테 알려놔야 되겠죠. 특별 손해는 채무자가 알았거나 알 수 있을 때 청구할 수 있으니까. 그 고지 의무 위반으로 초과 비용 지출한 경우 국가가 신의상 고지 의무를 위반한 채로 계약 조건을 제시하여 이를 통상의 경우와 다르지 않을 것으로 원인한 나머지 제시 조건대로 공사계약을 체결한 낙찰자가 불가피하게 계약 금액을 초과하는 공사비를 지출하는 등으로 손해를 입었다면, 뭐 집안에 대해서 어떤 큰 하자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고지하지
하지 않았다는 거죠. 뭐 계약 상대방이 그러한 사정을 인식하고 그 위험을 인수하여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가는 고지의 의무 위반과 상당관계에 있는 인과관계에 있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수리비 임대차 목적물인 건물이 훼손된 경우에 그 수리가 불가능하다면 훼손 당시의 건물 교환 가치가 통상의 손해일 것이고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 수리비가 통상의 손해일 것이나 그것이 건물 교환 가치를 넘는 경우에는 형평의 원칙상 손해액은 건물 교환 가치 범위 내로 제한된다. 그러니까는 수리가 가능한데 원래 끝대로 딱 만들어 달라. 그런 건 아니죠. 사고로 인해 차량이 파손됐을 때 그 수리에 소요되는 비용이 차량의 교환 가치를 현저하게 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경제적인 면에서 수리 불능이라고 보아 사고 당시의 교환 가격으로 고철 대금을 뺀 나머지만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함이 공평의 관점에 합치되지만 교환 가격보다 높은 수리비를 지출하고도 차량을 수리하는 것이 사회 독립의 위치로 시인될 수 있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그 수리비 전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인정할 수 있다. 뭐 그럴 수 있는데 쉽지 않습니다. 건물이 화재로 인하여 수선 가능한 정도로 손괴되어 건물 통상용법에 따른 사용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면 수선에 소요되는 상당한 기간 중 이를 사용하지 못함으로 인한 손해, 쉽게 이야기하면 휴업손해, 이는 손괴로 인한 통상의 손해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손괴에 대하여 사회통상 곧바로 수선에 착수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수선의 착수가 가능한 시점까지 이를 사용하지 못함으로 인한 손해 역시 통상 손해에 해당한다. 밑에 휴업손해 불법 행위로 이용업용 물건이 멸실된 경우 이를 대체할 다른 물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합리적인 기간 동안 그 물건을 이용하여 영업을 계속하였다면 얻을 수 있던 이익, 즉 휴업손해는 그에 대한 증명이 가능한 한 통상손해로서 교환가치와 별도로 배상해야 된다. 이는 영업용 물건이 일부 손괴된 경우 수리를 위하여 필요한 합리적 기간 동안의 휴업손해와 마찬가지로 보아야 할 것이다. 특별손해 당사자 사이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정으로 발생하는 특별손해는 계약 당사자 간에 존재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사정 중 고려할 범위를 확정하는 것으로서 상당 인과관계와는 무관한 채무자의 예견 가능성만이 기준이 된다는 견해와 절충적 상당 인과관계를 전제로 하여 예견 가능성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된다는 견해의 대립이 있다. 그래서 예견 가능성을 가지고 뭐 주관식이 써지면은 예견 가능성을 가지고 그냥 서술하시면 되는 거고, 특별 사정에 대한 예견 가능성 유무의 판단 시기는 계약 체결 시가 아니라 채무 불이행 시라는 거. 이행 지체의 경우에는 이행기가 기준이고 이행 불능의 경우에는 불능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예견 가능성의 대상 및 증명 책임 채무 불이행자 또는 불법 행위자란 특별한 사정의 존재를 알았거나 알 수 있으면 그러한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그러한 특별한 사정에 대하여 발생한 손해 액수까지 알았거나 알 수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특별한 사정의 존재와 채무자의 예견 가능성은 채권자에게 증명 책임이 있다. 그래서 아까 통상손해 이야기할 때 특별한 다른 이 건물이 자기 건물이 매도됐으니까 그거 매매 대금 받아서 내가 다른 건물 살 거니까 계약금 걸어놨다. 그런 걸 알려놓는 게 좋다는 거죠. 그걸 나중에 입증할 수 있을 정도로 부동산 가격의 등기, 이거는 특별 사정으로 인한 손해다 라고 본다는 거. 전매 차익, 통상 이익을 초과하는 전매 차익은 특별 손해다. 돈을 이용하지 못하는 손해, 돈을 이용하지 못함으로써 사회 통념상 통상 생기는 것으로 인정되는 통상손해는 이용하지 못한 기간 동안의 이자 상당액이고, 통상손해는 이자 상당액이고, 그 돈을 특수한 용도에 사용하여 이자 상당액을 넘는 특별한 이득을 보았을 것인데 이를 얻지 못하게 되었다는 사정은 이른바 특별 사정으로서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받자면 가해자가 그 특별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 할 경우에 하나는 것이다.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
그냥 7번 가압류나 가처분 등의 보존 처분 해놨는데, 부당한 가압류나 가처분 등의 보존 처분에 의한 손해, 이런 식으로 고치시고, 부당한 가압류나 가처분 등의 보존 처분에 의한 손해. 가압류나 가처분 등 보존 처분은 부분의 재판에 의해서 집행되는 것이긴 하나, 그 실체상 청구권의 인지 여부는 본안 소송에 맡기고 단지 소명에 의하여 채권자의 책임 아래 하는 것이다. 그 집행 후에 집행 채권자가 본안 소송에서 패소 확정되었다면 그 보존 처분 집행으로 하여 채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집행 채권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추정되고, 따라서 그 부당한 집행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나, 토지에 대한 부당한 가압류 집행으로 거지상의 건물을 신축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 해제됨으로 인한 손해는 특별손해이고, 가압류 채권자가 토지에 대한 가압류 집행이 거지상 건물 공사도급계약의 해제 사유가 된다는 특별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을 때 하나여 배상 책임이 있다는 것. 그러니까는 어떤 부동산이 매매되었고 거기에 대해서 채권자가 가압류 가처분을 했기 때문에 매수인 쪽에서 그 가압류 가처분을 이유로 해지할 권한이 있는가? 없습니다. 가압류 가처분이 이행불능 상태를 일으키는 것은 아니라는 거, 원칙이. 물론 채무자에게 변제 자력이 없다면 이행불능이 될 수가 있지만, 가압류 가처분 자체로 인한 그 해제권 이런 건 없습니다. 근데 그거 계약서에 만약에 가압류 가처분 등이 온다면은 뭐 해제하기로 한다는 특약 조항이 있었다면 그로 인한 손해는 특별 손해라는 거죠. 위자료 앞에서도 본 거죠. 재산적 재산권 침해와 관련된 재산적 손해는 통상손해이고, 그때 비재산적 손해, 정신적 손해, 그것은 특별손해가 될 것이고, 따라서 이걸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위자료 인정할 수 있다. 소위 징벌적 손해배상은 한번 읽어보시는 거고, 손해배상액의 산정, 거기부터는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